1991년 9월 어느 새벽 함경남도 선덕 비행장의 경납고에서는 미그 전투기의 엔진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리철민 상위는 조종석에 앉아 계기판을 점검하면서도 어제 목격한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비행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철민은 기지 밖 민가 지역을 지나쳤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노인의 몸을 뒤지는 아이들, 나무 껍질을 벗겨 삶고 있는 여인들,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도 외면하는 인민보안원들. 철민이 속한 공군 부대는 특별 배급을 받았기에 굶주림을 모르고 살았지만 철조망 너머 인민들의 삶은 참혹했습니다. 리 상위, 준비 완료했습니까? 정비병의 목소리에 철민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엔진이 포효하고 철민의 전투기는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구름 위 8,000m 상공, 철민은 편대에서 약간 떨어져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조종관을 쥔 손에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제 본 굶주린 사람들의 얼굴과 부대 강당에 붙은 선전 구호가 겹쳐졌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 안에서 모든 인민은 행복하다. 그 문구가 이제는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내린 철민은 동료 조종사 김대위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판에는 쌀밥과 고기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김대위는 만족스럽게 밥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철민이 형, 우리는 참 복받은 거 아니겠소? 이렇게 배불리 먹고 하늘을 나는 특권을 누리니 말이오. 철민은 대답 대신 쌀알을 씹었습니다. 그 쌀 한 톨 한 톨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기지 밖에서는 사람들이 풀뿌리를 캐먹는데 자신은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있다는 죄책감이 목을 조였습니다. 저녁 무렵 철민은 정치 학습 시간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정치지도원이 단상에서 외쳤습니다. 동무들, 남조선 괴뢰들은 미제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어.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어. 철민은 박수를 쳤지만 그의 손바닥은 공허한 소리만 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그는 창문 너머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기지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까? 1991년 10월 중순, 철민은 특별 휴가를 받아 원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기 위한 오랜만의 귀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철민아, 내가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요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굶어 죽어가는데. 여동생 순이는 여위어 있었습니다. 16살 소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철민은 자신이 가져온 군대 배급품을 꺼냈습니다. 쌀 한 되와 옥수수 몇 개, 그리고 군용 비스킷. 어머니는 그것을 받아들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홀로 원산 해변을 걷기로 했습니다. 10월의 동해는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파도가 모래사장을 때리고 갈매기들이 울부짖으며 날아갔습니다. 철민은 군복 단추를 여미고 파도가 닿지 않는 곳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철민의 시선이 해변가 쓰레기 더미에 멈췄습니다. 플라스틱 병, 낡은 어망, 부서진 스티로폼 조각들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철민은 쪼그리고 앉아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은박지 포장지였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던 그것을 펼치자 철민의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떨렸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인쇄된 라면 봉지. 삼양라면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철민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한 제품을 소지하는 것은 중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봉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묘한 호기심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철민은 방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전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라면 봉지를 펼쳤습니다. 앞면에는 먹음직스러운 라면 사진이 있었고 뒷면에는 깨알 같은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조리 방법, 영양 성분, 그리고 문의 전화번호. 철민은 글씨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불량품은 구입 가격의 전액을 환불 또는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소비자 상담실 전화번호. 철민은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철민은 라면 봉지를 손에 쥔 채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량품은 전액 환불.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라면 한 봉지, 고작 몇백 원짜리 식품. 그 하찮은 제품조차 불량이 나오면 책임지고 보상한다는 약속. 그것도 기업이 소비자에게 하는 약속. 철민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체제를 떠올렸습니다. 인민들이 굶어 죽어도 국가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으로 인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비행기 부품이 불량이어도 조종사들은 목숨을 걸고 날아야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동료 한 명이 엔진 고장으로 추락해 죽었습니다. 그의 가족에게는 영웅적으로 산화했다는 표창장 한 장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라면보다 못한 존재인가? 철민은 자신의 목소리에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열린 판도라의 상자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원산 시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깜깜한 거리.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어머니와 순이가 굶주림을 참으며 잠들고 있을 것입니다. 철민은 자신이 가져온 쌀 한 되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으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반면 남쪽은 어떤가? 라면 한 봉지도 귀하게 여기는 사회.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약속을 문서화하는 사회. 철민은 라면 봉지의 문구를 다시 읽었습니다. 소비자 상담실. 상담실이라니. 인민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상담실이 존재하는 나라. 그날 밤 철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주입받은 교육, 위대한 수령님,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주체 사상.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 철민은 일어나 라면 봉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는 불빛에 비춰보며 은박지의 질감을 느꼈습니다. 얇지만 튼튼한 포장. 인쇄의 선명함. 모든 것이 정교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힘인가? 라면 하나도 이토록 정성스럽게 만드는 사회. 철민은 결심했습니다. 이 라면 봉지를 간직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그는 봉지를 작게 접어 군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가슴팍에 닿는 은박지의 감촉이 차갑고도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철민은 어머니와 순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철민아, 부디 조심해서 복무하거라.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란다. 순이는 오빠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오빠, 다음에 올 때는 또 먹을 것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여동생의 앙상한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16살 소녀가 오빠에게 바라는 것이 고작 먹을 것이라니. 기차를 타고 선덕으로 돌아가는 길, 철민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황량한 들판, 메마른 산. 간간히 보이는 마을에는 연기조차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땔감조차 구하지 못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기지에 도착한 철민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훈련, 정치학습, 체력 단련.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라면 봉지의 문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료 조종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김대위가 말했습니다. 철민이, 자네 요즘 표정이 어둡네.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철민은 잔을 비우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대위 동지. 그냥 가족 생각이 나서요. 가족? 원산에 계시지? 잘 지내시나?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잘 지낸다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날 밤 철민은 또다시 라면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는 불빛에 비춰 그 문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전액 환불 또는 교환. 이 작은 약속이 그에게는 혁명이었습니다. 사상의 혁명, 세계관의 혁명. 철민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체제는 거짓이었다는 것을. 인민을 위한다는 국가가 실은 인민을 도구로 쓰고 버린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저 남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곧 어머니와 순이를 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북한 체제는 탈북자의 가족을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연좌제. 철민이 남쪽으로 간다면 어머니와 순이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철민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국과 가족 사이에서, 자유와 의무 사이에서 그는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라면 봉지 하나가 시작한 혁명. 은박지 속에 감춰진 진실. 그것은 리철민이라는 한 인간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일단 진실을 본 눈은 다시 어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라면 봉지를 다시 품 안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기다릴 것입니다. 은박지 속의 혁명이 현실이 되는 그날을. 1992년 5월 21일 새벽 5시 30분 선덕 비행장 조종사 숙소. 리철민은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로켓 사격 훈련이 예정된 날. 실탄과 연료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철민은 침대에서 일어나 군복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단추를 채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라면 봉지를 만졌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품에 지니고 다닌 그 은박지. 그것은 이제 철민의 부적이자 결심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철민은 동료 조종사들과 마주쳤습니다. 김대위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철민이, 오늘 훈련 잘하세. 우리 편대가 최우수 편대로 뽑혀야 할 텐데. 철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대위 동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희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철민이 형은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걱정 없지. 오늘도 완벽한 비행 보여주시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동료들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가 될 것입니다. 함께 훈련받고 술 마시고 농담하던 이들. 하지만 몇 시간 후면 그들은 철민을 격추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식사 시간 철민은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며 간신히 밥을 넘겼습니다.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오전 8시 경납고. 정비병들이 미그 전투기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자신의 기체 앞에 섰습니다.
꼬리 날개에 새겨진 번호 217. 그는 이 전투기와 함께 수백 시간을 하늘에서 보냈습니다. 우리 상위님, 기체 점검 완료했습니다. 로켓탄 장착 완료, 연료 만재입니다. 정비병이 보고했습니다. 철민은 기체 주위를 천천히 돌며 점검했습니다. 날개, 동체, 엔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기계 고장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철민은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좌석, 익숙한 계기판.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헬멧을 쓰고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계기판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연료계, 고도계, 속도계, 무장 상태. 무전기에서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17번기, 이륙 준비 완료 확인. 철민은 마이크를 눌렀습니다. 217번기, 이륙 준비 완료.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외부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조종사여야 했습니다. 편대장인 최소령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전 편대, 오늘 훈련 목표는 동해상 표적 로켓 사격이다. 편대 유지하고 명령에 따라 정확하게 사격하도록. 이륙.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철민의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올라갔습니다. 시속 200km, 250km, 280km. 철민이 조종간을 당기자 기수가 들렸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서 떨어지는 순간 철민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오전 9시 15분 고도 6000m. 4대의 미그 전투기가 편대를 이루며 동해 쪽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편대 3번기 위치에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료기들의 날개. 햇빛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나는 동체. 철민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9시 16분. 계획대로라면 9시 20분에 행동을 개시해야 했습니다. 훈련 해역에 도착하기 전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 그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편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편대 고도 유지. 3분 후 훈련 해역 도착 예정. 철민은 대답했습니다. 217번기 고도 유지 중. 그의 오른손이 조종간을 꽉 쥐었습니다. 왼손은 스로틀 레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몇 초 후면 이 손이 기수를 남쪽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 순간 리철민은 조국의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떴습니다. 라면 봉지의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전액 환불 또는 교환.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9시 19분 50초. 철민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스크 속에서 뜨거운 숨이 느껴졌습니다. 10초, 9초, 8초. 지금이다. 철민은 조종간을 오른쪽으로 급격히 꺾었습니다. 동시에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출력을 높였습니다. 전투기가 편대에서 이탈하며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동료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217번기. 무슨 짓이야? 항로를 이탈했다. 리 상위. 정신 차려. 돌아와. 편대장 최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17번기 즉시 편대로 복귀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철민은 무전기를 끄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눌러 말했습니다. 최소령님 죄송합니다. 저는 남쪽으로 갑니다. 더 이상 이 체제를 섬길 수 없습니다. 무전기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소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17번기, 너는 조국을 배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돌아올 것인가? 철민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자유를 향해 갑니다. 최소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아, 내 어머니와 동생을 생각해라. 내가 이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스크 안쪽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종간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령님,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강제로 납치당했다고. 제발 제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이 배신자 새끼. 김대위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관제탑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편대 217번 기를 격추하라. 반복한다. 217번 기를 격추하라. 철민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5,000m, 4,000m, 3,000m. 레이더에 잡히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저공 비행을 준비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세 대의 동료기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미사일 낙온을 알렸습니다. 누군가 철민에게 미사일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철민은 기체를 급격하게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회피 기동. 수백 번 연습했던 동작이지만 실전에서 그것도 동료들을 상대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쾅! 오른쪽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미사일이 빗나갔습니다. 철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도를 더 낮췄습니다. 1,000m, 800m, 500m. 바다 위를 스치듯 날아갔습니다. 무전기에서 박상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 형, 왜 이러는 겁니까?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형을 쏘고 싶지 않습니다.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F터버너를 점화했습니다. 엔진 뒤쪽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오며 추진력이 급증했습니다. 속도계가 마하 1.1을 가리켰습니다. 초음 속 비행. 뒤따라오던 동료기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연료 소모가 심했습니다. 연료계를 확인한 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수원 비행장까지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번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남한 공군의 요격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철민은 이제 앞뒤에서 포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내가 귀순자라는 걸 알아주길. 철민은 기도했습니다. 남한 공군이 자신을 적기로 판단해 격추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는 무전 주파수를 남한 공군 비상 채널로 돌렸습니다. 여기는 북한 공군 리철민 상위입니다. 귀순을 원합니다. 반복합니다. 귀순을 원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한 공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항공기 귀순 의사 확인. 날개를 좌우로 흔들어 공격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시오. 철민은 조종관을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전투기의 날개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공격 신호. 그는 계속해서 날개를 흔들며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앞쪽에서 두 대의 F-5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남한 공군의 요격기들입니다. 그들은 철민의 양옆으로 접근했습니다. 조종사들이 철민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다시 날개를 흔들었습니다. 남한 공군 조종사 한 명이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편대에 합류했습니다. 뒤쪽에서 북한 동료기들이 휴전선 근처에서 선회하며 돌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남한 영공으로 넘어가면 전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철민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북쪽 하늘.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땅. 어머니와 순이가 있는 곳.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스크 안쪽이 완전히 젖었습니다. 어머니 순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남한 공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북한 항공기 수원 공군기지로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철민은 대답했습니다. 전투기들이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래로 휴전선이 보였습니다. 철조망, 지뢰밭, 감시초소.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철민은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9시 33분 수원 공군기지 상공. 철민은 활주로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길고 깨끗한 활주로. 양쪽에 늘어선 경납고들. 그리고 활주로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군인들과 차량들. 북한 항공기 착륙 허가. 천천히 강화하십시오. 철민은 고도를 낮췄습니다. 착륙 장치를 내렸습니다. 바퀴가 펼쳐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술을 활주로에 맞췄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철민은 수백 번 해온 착륙 절차를 따랐습니다. 고도 100m, 50m, 20m.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철민은 스로틀을 줄이고 기술을 살짝 들었습니다. 뒷바퀴가 먼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앞바퀴가 내려앉았습니다. 역추진 장치를 작동시키자 전투기가 서서히 감속했습니다. 전투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철민은 조종관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5월의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철민은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드러났습니다. 활주로 주변에는 수십 명의 군인들이 총을 겨눈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장갑차도 보였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조종석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습니다. 당신이 리철민 상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대령은 철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철민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3분간의 비행, 목숨을 건 탈출,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자유의 땅. 하지만 철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고통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북에 남겨진 가족들이 겪을 지옥을. 그리고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죄책감의 무게를. 활주로 위에 주저앉은 철민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는 이미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1992년 5월 21일 오후 2시 수원 공군기지 내 조사실. 철민은 낡은 북한 군복을 입은 채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4명의 남한 정보기관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민을 번갈아 쳐다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리철민 상위, 당신의 귀순 동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철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인민을 억압하고 굶주리게 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 요원이 철민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북한이 보낸 간첩은 아닙니까? 전투기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우리의 신뢰를 얻고 내부에서 정보를 빼돌리려는 것은 아닙니까? 철민은 고개를 격렬하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자유를 원해서 왔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요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또 다른 요원이 철민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북한군의 최신 무기 배치도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표시해 주십시오. 철민은 펜을 들고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배신의 증거를 남기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남한 당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협조해야 했습니다. 철민은 자신이 아는 정보들을 하나둘씩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철민은 북한 공군의 편제, 훈련 방식, 무기 체계, 연료 보급 상황, 조종사들의 사기,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북한 주민들의 참상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신문이 끝났습니다. 한 요원이 철민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원들이 나간 후 다른 직원이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과 담배 한 갑을 가져왔습니다. 드십시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 잔을 받았습니다. 첫 모금을 마신 순간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들이마시자 긴장이 조금 풀리며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밤 10시 철민은 기지 내 임시 숙소로 안내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철민은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벽 모퉁이, 천장, 창문. 어디선가 북한 공작원이 나타나 자신을 암살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숙소 문 앞에서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곳은 철저히 경비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작은 화장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철민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탈북자를 암살하기 위해 독침이나 독극물을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방 어딘가에 독침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철민은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밑, 옷장 안, 책상 서랍, 화장실 변기 뒤. 그는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며 모든 곳을 점검했습니다. 1시간 후 땀에 흠뻑 젖은 철민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눕지 못하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북한 공작원이 나타날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철민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움찔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나면 누군가 침입하는 것은 아닌지 긴장했습니다. 자유의 땅에 왔지만 철민의 마음은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1992년 5월 23일 저녁 이틀간의 신문을 마친 철민은 서울로 이송되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철민은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 도로를 따라 흐르는 자동차 불빛들, 고층 빌딩에서 쏟아지는 빛,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과 네온사인. 모든 것이 반짝이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평양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전력난으로 도시 전체가 암흑천지였습니다. 주요 건물 몇 개만 불을 켰고 일반 주택가는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 하늘에서 내려다본 평양은 마치 죽은 도시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조종사로서 수백 번 야간 비행을 했지만 이렇게 화려한 야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헬리콥터 조종사가 철민에게 말했습니다. 놀랍죠? 서울은 밤에도 나처럼 밝습니다. 전기 걱정 없이 모두가 불을 켜고 살아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 빛나는 도시를 보며 철민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순이도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굶주림 없이 어둠 없이 자유롭게.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철민이 남쪽으로 온 순간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혹은 공개 처형. 철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이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1992년 5월 25일 오전 10시 국방부 브리핑룸. 철민은 새로 지급받은 남한 공군 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철민은 눈이 부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북한 공군 조종사 리철민 상위의 귀순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철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북한은 인민을 억압하고 굶주리게 하는 지옥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체제에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안위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민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북에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공군에 복무하며 조국 통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철민은 수십 개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기자회견이 끝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 순간 철민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장교가 황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금 전 세계를 향해 자신이 조국을 배신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어머니와 순이를 체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철민은 서울 시내 한 호텔의 보호시설에 머물렀습니다. 경호원들이 복도를 지키고 있었지만 철민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철민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철민은 원산의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고 순이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다가가 어머니라고 부르려는 순간 대문이 부서지며 보안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리철민의 가족을 체포한다. 보안원들이 어머니와 순이를 끌어냈습니다.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철민아, 왜 우리를 버렸느냐? 왜? 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살려줘요. 오빠. 철민은 달려가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안원들이 어머니와 순이를 트럭에 태웠습니다. 트럭이 출발하며 멀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순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철민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순이야, 미안해. 미안해. 철민은 울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가족을 지옥에 남겨두고 혼자 천국에 온 죄책감. 그것은 철민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에게 그 불빛은 이제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상기시키는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철민에게 새로운 신분과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리철민 씨, 정부에서 정착금 5천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 소령으로 특별 임관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철민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돈도 계급도 그 어떤 것도 가족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철민은 홀로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분주한 모습. 자동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걸어가고 모든 것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이 세계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낯선 행성에 불시착한 외계인 같았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 남쪽 사람들은 자유와 풍요 속에서 태어났지만 철민은 억압과 결핍 속에서 자랐습니다. 철민은 주머니에서 라면 봉지를 꺼냈습니다. 7개월 동안 품에 지니고 다닌 그 은박지. 전액 환불 또는 교환. 이 문구가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는 무엇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교환할 수 있을까요? 가족을 버리고 얻은 자유. 조국을 배신하고 얻은 안전. 그것들이 과연 정당한 거래였을까? 철민은 라면 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은박지가 구겨지며 바스락거렸습니다. 나는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서울의 소음만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철민의 고독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 그것은 북한의 수용소보다 더 견고하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1993년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철민은 정부 지원으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2층짜리 빌라의 3층 작은 방. 하지만 북한의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호화로움이었습니다. 수돗물이 나오고 전기가 24시간 들어오고 난방이 되는 집. 대한민국 공군 소령으로 임관한 철민은 공군 본부 정보분석실에 배치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북한 공군의 동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귀순자들의 적응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월급은 120만 원. 북한에서는 평생 모아도 벌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철민은 은행 통장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쌀, 고기, 채소, 과일, 라면, 과자. 카트에 가득 담았지만 가격은 월급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계산대에서 철민은 진열대에 놓인 삼양라면을 보았습니다. 그 라면. 7개월 전 원산 해변에서 주운 그 라면 봉지와 똑같은 제품. 철민은 라면 한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손님 450원입니다. 계산원의 말에 철민은 돈을 건넸습니다. 라면 한 봉지. 고작 450원.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민은 라면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원산에서 주운 낡은 봉지 옆에 1993년 6월 철민의 아파트에는 매일 아침 우유가 배달되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놓이는 흰색 우유병 2개. 철민은 첫 주에는 그것을 마셨습니다. 신선하고 고소한 맛. 북한에서는 특권층만 마실 수 있는 귀한 음료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철민은 우유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우유 배달부의 발소리에 깨어난 철민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배달부가 우유병을 내려놓고 가는 모습을 보며 철민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라면, 우유에 독을 탔다면,
철민은 그날부터 우유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배달된 우유를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하얀 우유가 하수구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철민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우유 배달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들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사온 음료수,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 심지어 수돗물까지. 철민은 식사를 할 때마다 음식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상한 냄새는 없는지, 색깔이 이상하지 않은지. 동료들과 회식을 할 때 철민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음식을 먹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동료가 물었습니다. 철민 소령님, 왜 음식을 안 드세요? 입맛이 없으십니까? 철민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배가 좀 부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공포가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탈북자를 암살하기 위해 독극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철민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자신을 노릴지 모른다는 편집증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1993년 9월 철민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철민 소령님이십니까?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실은 저도 북에서 온 사람입니다. 92년에 함경북도에서 넘어왔습니다. 철민은 반가움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습니까? 귀순자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령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며칠 후 철민은 강남의 한 찻집에서 박영수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철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령님 반갑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수는 북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철민의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박영수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철민 소령님, 실은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역업인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령님께서 투자해 주시면 1년 안에 2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철민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영수의 진심 어린 눈빛과 고향 사람끼리 도와야 한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철민은 정착금 중 2천만 원을 박영수에게 투자했습니다. 3개월 후 박영수의 전화는 끊겼습니다. 사무실 주소로 찾아가 보니 텅 빈 건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철민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박영수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박영수는 북한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귀순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철민은 경찰서에서 나오며 주저앉았습니다. 2천만 원.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지만 남한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철민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분노했고 인간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병을 비우고 또 비웠습니다. 취한 상태에서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북에서는 국가가 나를 속였고 남에서는 사람이 나를 속이는구나.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1994년 10월 어느 토요일 저녁 동료들이 철민을 여의도 불꽃 축제에 데려갔습니다. 철민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동료들의 간곡한 권유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수십만 명의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축제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철민은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 너무 시끄러운 소음. 오후 7시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쾅! 첫 번째 불꽃이 하늘에서 폭발하며 화려한 빛을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쾅! 쾅쾅!
연속으로 터지는 폭죽 소리에 철민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공포 소리, 미사일 발사음, 전투기 엔진 폭발음. 철민은 1992년 5월 21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편대에서 이탈하던 그 순간, 뒤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폭발하는 소리, 죽음의 공포, 으악. 철민은 비명을 지르며 옆에 있던 여성을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폭격을 피하는 자세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철민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사람 무슨 짓이야? 여성이 소리치며 철민을 밀쳤습니다. 동료들이 황급히 철민을 일으켰습니다. 철민 소령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는 한강공원입니다. 불꽃 축제예요. 철민은 떨리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화려한 불꽃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축제였습니다. 철민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미친 사람 아냐? 동료들이 철민을 부축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민은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핏기 없는 얼굴, 겁에 질린 눈동자. 이것이 자유를 찾은 사람의 모습인가? 그날 밤부터 철민은 큰 소리를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경적, 공사장 소음, 심지어 아이들의 폭죽 소리까지. 모든 큰 소리가 철민에게는 전쟁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95년 봄, 철민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잠들기가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철민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라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리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방송이었습니다. 평양 방송의 여성 아나운서 목소리. 그 특유의 높은 톤과 과장된 억양.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들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철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라디오를 끄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북한 방송을 계속 들었습니다. 선전방송, 혁명가요, 정치뉴스.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철민은 매일 밤 몰래 북한 방송을 들었습니다. 낮에는 남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밤에는 북한 방송을 듣는 이중적 살. 철민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방송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조국을 배신하고 남조선으로 도주한 비행사 리철민의 가족이 인민재판을 받았습니다. 반역자의 어미와 동생은 정의로운 인민의 손에 의해 처단되었습니다. 철민은 라디오를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처단되었다. 어머니와 순이가 죽었다는 뜻인가? 아니야, 아니야. 이건 선전이야. 거짓말이야. 철민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체제는 실제로 탈북자의 가족을 처형합니다. 어머니와 순이가 정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술 없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취한 상태에서 철민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순이야. 미안해. 내가 죽였어. 내가. 1996년 여름 철민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시며 북한 방송을 듣는 생활이 2년째 계속되었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군의관이 경고했습니다. 소령님, 이대로 가면 간경화가 옵니다. 당장 금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철민은 술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술 없이는 악몽을 견딜 수 없었고 죄책감을 마비시킬 수 없었습니다. 체중은 15kg이나 빠졌고 얼굴은 누렇게 떴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도 떨어졌습니다. 회의 중에 멍하니 있거나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상관이 불렀습니다. 철민 소령, 최근 업무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철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유를 얻었지만 감옥에 갇혔다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1997년 봄 철민은 결국 병가를 내고 집에서 요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생활은 더 나빠졌습니다. 낮에는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누워 있었고 밤에는 술을 마시며 북한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울부짖는 소리, 물건을 던지는 소리. 관리사무소에서 철민을 찾아왔지만 철민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철민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텁수룩한 수염, 핏발 선 눈. 이것이 북한 최정예 조종사였던 리철민의 모습인가? 철민은 주먹으로 거울을 쳤습니다. 거울이 깨지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철민은 울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황금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안전도 있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수용소보다 더 고통스러운 감옥.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세상은 1992년 5월 21일 오전 9시 20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편대를 이탈하던 그 순간에 1998년 11월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 철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튜브와 전선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삐 소리.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 간부전. 의사는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5년간의 과음과 스트레스가 간을 망가뜨렸습니다. 35세의 나이에 철민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간 이식이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온화한 얼굴을 가진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소령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 기능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철민은 홀로 남았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 다른 병실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 그리고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철민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개의 라면 봉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991년 원산 해변에서 주운 낡고 구겨진 봉지. 다른 하나는 1993년 서울 슈퍼마켓에서 산 새 봉지. 철민은 그것들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것이 내 인생을 바꿨지. 그리고 파괴했어. 철민은 중얼거렸습니다. 라면 봉지의 문구. 불량품은 전액 환불 또는 교환. 철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불량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환불해주지 않았고 교환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 철민의 아내 김수진이었습니다. 철민과 수진은 1994년에 결혼했습니다. 정부의 주선으로 만난 중매 결혼이었습니다.
수지는 착하고 헌신적인 여성이었지만 철민은 그녀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 4년 동안 철민은 수진을 멀리했고 술과 악몽 속에서 살았습니다. 수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 힘내요. 기증자가 나타날 거예요.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 씨,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해서.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너무 힘든 삶을 사셨잖아요. 철민은 수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한 손.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 철민은 4년 동안 이 손의 온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수진 씨, 당신은 다시 행복한 삶을 사세요. 나 같은 사람은 잊으세요.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철민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작별이 될 것입니다. 저녁 6시 수진이 돌아간 후 철민은 또 다른 방문자를 맞았습니다. 공군본부의 박 대령이었습니다. 철민의 직속 상관이자 귀순 이후 줄곧 그를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철민 소령,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령님. 철민의 솔직한 대답에 박 대령은 착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철민 소령,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님, 제 어머니와 여동생 소식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죽었는지. 박 대령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철민 소령,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탈북자 가족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순이는 아마 수용소로 끌려갔거나 이미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철민이 자유를 얻은 대가로 그들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대령님,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박 대령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철민 소령, 당신은 살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철민에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박 대령이 떠난 후 철민은 홀로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밤 11시 병실은 어두웠습니다. 복도에 희미한 불빛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철민은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했지만 진통제를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순간만큼은 또렷한 정신으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1시 철민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환청인지 실제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철민아, 왜 우리를 버렸느냐? 철민은 눈을 떴습니다. 병실 구석에 어머니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어머니.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철민이 부르자 어머니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순이가 나타났습니다. 16살의 어린 모습 그대로. 순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 너무 배고파요. 오빠는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있죠?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민은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순이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철민은 혼자였습니다. 언제나처럼 혼자였습니다. 새벽 3시 철민은 또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투기 엔진 소리였습니다. 미그기의 굉음. 철민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환청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새벽 4시 철민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신호가 불규칙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지만 철민은 이미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환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철민은 자신이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그 217번기. 그의 전투기.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몸이 가볍고 통증이 없었습니다. 건강했던 30대 초반의 몸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연료 만재, 엔진 가동, 무장 해제. 철민은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익숙한 감촉. 그리움마저 느껴지는 감촉.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제탑의 목소리.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217번기 이륙허가. 자유롭게 비행하십시오. 철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조종관을 당기자 기수가 들렸습니다.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쾌한 공기, 자유로운 하늘,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철민은 숨을 멈췄습니다. 휴전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조망도 지뢰밭도 감시초소도 없었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하나의 땅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철민은 고도를 낮췄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가 이어져 있고 기차가 달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원산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고향. 어머니와 순이가 있던 곳. 전투기가 원산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철민이 기억하는 어둡고 황량한 원산이 아니었습니다. 불빛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다니는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자신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 주택. 철민은 고도를 더 낮추고 천천히 선회했습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옷도 깨끗했습니다. 순이는 이제 2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인사의 표시였습니다. 어머니와 순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민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순이야, 나왔다. 집에 돌아왔어. 철민은 전투기를 더 낮게 내렸습니다. 마당 근처 공터에 착륙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착륙 장치를 내리고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고도를 낮췄습니다. 공터에 바퀴가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착륙이었습니다. 전투기가 멈췄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굉음이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철민은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고향의 공기, 그리운 냄새가 났습니다. 헬멧을 벗고 조종석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와 순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철민을 끌어안았습니다. 철민아, 우리 아들, 잘 돌아왔구나. 순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오빠, 보고 싶었어요. 철민은 두 사람을 꽉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짜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였습니다. 이곳이 진짜 세상이었습니다. 전쟁도 분단도 굶주림도 배신도 없는 세상. 어머니, 순이야,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어머니가 철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란다, 철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다 괜찮아. 우리 함께 있잖니.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같이 살아요. 영원히.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같이 살 것입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 김치, 된장찌개. 소박하지만 풍성한 식사였습니다. 철민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철민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철민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피곤하죠? 좀 쉬세요. 철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조금 피곤하네. 그럼 누워서 쉬세요. 철민은 벤치에 누웠습니다. 순이가 오빠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 살아있는 온기. 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 위 어딘가에서 전투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수백 시간의 비행, 수천 번의 이륙과 착륙, 그리고 마지막 13분간의 탈출.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민은 평화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 내립니다. 철민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임무 완료. 1998년 11월 28일 새벽 4시 37분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심전도 모니터의 신호가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긴 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리철민 소령은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침대 옆에서 수진이 울고 있었습니다. 철민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의사가 사망 시각을 기록했습니다. 간호사가 철민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시트를 덮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는 2개의 라면 봉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낡고 구겨진 봉지, 다른 하나는 새 봉지. 그리고 그 봉지들 사이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철민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었습니다. 어머니, 순이야, 나 이제 집에 간다. 거기서 만나자. 사랑한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들이 달리고 가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철민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경계선이 없는 하늘, 전쟁이 없는 땅, 가족이 함께 있는 집.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자유로웠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하늘 위 어딘가에서 전투기 한 대가 날고 있었습니다. 파일럿은 날개를 흔들며 고향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격자도 미사일도 경계선도 없었습니다. 오직 푸른 하늘과 자유로운 비행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적색 비행의 마지막 여정.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귀향이었습니다.